이 두 선수가 경기를 전체를 뛰면서 딱 한 번씩밖에 주고받진 않았습니다. 다른 경기들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손흥민과 레길론의 케미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메이슨 볼 첫 경기 이 두 선수 무려 22개의 패스를 주고받았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이 사우스햄튼전 승리에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경기장 위에서도 떠난 무리뉴 감독에 대한 그리움은 굉장히 빠르게 지워진 그런 느낌인데요. 그 자리를 빠르게 메운 것 바로 메이슨 감독 대행입니다. 벌써 메이슨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메이슨 감독 대행 체제로 이제 고작 한 경기를 치렀을 뿐인데 왜들 그렇게 난리인지. 여기 보시면 우리들의 토트넘이 돌아왔어 주모. 네, Let's get pissed니까 이게 취하자, 마음껏 취하자 이런 뜻이니까 뭐 주모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네. 자, 무리뉴가 떠난 자리를 임시로 맡게 된 라이언 메이슨 감독, 두개골 부상 후유증으로 지난 2018년에 만 26살의 나이로 선수 은퇴를 해야 했던 비운의 스타입니다. 잉글랜드 국대 경험도 있는 그런 분인데, 자, 어릴 적부터 평생을 토트넘에서 머물다가 헐시티로 이적한 첫 시즌에 첼시하고 경기를 하다가 공중볼 다투는 과정에서 게리 케일하고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크게 다쳤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후유증 때문에 사고 1년 만에 결국 은퇴를 선언을 했었죠. 당시 포체티노 감독이 입원 중인 메이슨을 찾아갔었는데 그때 이 메이슨 감독이 포체티노 감독한테 저 감독님한테 배운 대로 수비한 거 보셨죠?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일화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수 때나 지도자가 된 지금이나 토트넘에 대한 애정은 물론이고요. 축구에 대한 열의가 굉장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은퇴한 직후부터 벌써 3년째 토트넘의 그 유스팀 지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유스 총괄을 맡고 있었어요. 이번에 1군 감독 대행 직전까지. 자, 이번에 무리뉴 감독이 경질된 뒤에 다소 파격적으로 감독 대행 자리에 임명이 됐습니다. 91년생 손흥민 선수보다 딱 한 살이 더 많고요. 토트넘 시절에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 함께 뛰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거의 같은 또래예요. 예, 아직도 만 29밖에 안 되는 그런 선수라고 제가 얘기할 뻔했는데 감독이고, 이번에 사우스햄튼전 지휘봉 잡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연소 감독 기록 신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메이슨 대행의 첫 경기 사우스햄튼전의 시작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뭐 저와 같이 입중계 보신 분들 뭐 다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너무 지루하다. 역대 토트넘 경기 중에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냐. 무리뉴 때랑 뭐가 달라진 거냐. 더 나빠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기록을 보면 점유율이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반전에 이게 다 이제 후방에서 돌리거나 횡패스, 백패스 하면서 이제 점유율만 쌓아놨을 뿐이지 그렇게 의미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오히려 뭐 많은 다른 지표들은 다 밀렸고요. 실제로도 사우스햄튼의 공격이 훨씬 더 위협적이어서 뭐 골도 먼저 전반에 골 넣었습니다만 사우스햄튼이 토트넘 진영으로 넘어와서 코너킥도 더 많이 얻었고요. 슈팅도 더 많이 때렸습니다. 심지어 유효 슈팅은 보시는 것처럼 아예 4대0 사우스햄튼이 압도를 했어요. 그런데 후반전 들어와서 확 달라졌습니다. 토트넘. 후반전 앞두고 선수들의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는 메이슨 감독의 하프타임 팀토크가 경기 끝나고 나서 찬사를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단순히 수치로만 봐도 확 느껴집니다. 전반전에 비해서 주도권을 손에 쥐었던 이 토트넘. 후반전 들어서는 모든 부문에서 사우스햄튼을 압도하면서 경기를 리드해 나갔습니다. 수치 지금 바뀐 거 보이시죠? 골도 역전이 됐고 뭐 점유율이나 뭐 모든 수치에서 사우스햄튼 후반전에 슈팅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경기를 보면 진행 과정, 뭐 선수들의 위치나 움직임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경기였어요. 과감하게 전진하거나 좀 더 유연한 스위칭이 많이 목격이 됐고요.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 골로 역전승에 성공을 했는데 실제로 뭐 아쉬움이 없던 경기력은 아니죠. 근데 스타일의 변화 자체만으로도 팬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토트넘 팬들이 토트넘의 역동적인 움직임, 또 이제 패스를 통해서 경기를 풀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토트넘이지 뭐 이런 맥락의 반응들을 현지 미디어 또 SNS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벌써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메이슨볼이라는 별명이 한 경기만 하고 메이슨볼, 네, 이런 별명도 붙었고요. 사실 좀 오버 섞인 반응이긴 합니다. 이제 고작 한 경기 했을 뿐이고 상대도 뭐 약체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경기만에 메이슨 감독이 호평을 이끌어낸 데에는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무리뉴 축구와 달라질 수 있다. 좀 더 다이내믹해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토트넘 팬들의 자부심은 우리가 아스날보다는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 더 재밌는 축구를 한다. 이런 거거든요.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메이슨호가 무리뉴호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과연 무엇인지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선발 라인업의 변화입니다. 데뷔전을 앞둔 메이슨 대행에게 주어진 첫 과제는 선발 라인업 구성이었는데 일단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빠지는 시합이었기 때문에 공격진 구성이 관심이었죠. 메이슨 감독이 손흥민, 모우라, 베일 이렇게 삼각편대를 전방에 내세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둘로 나뉘었어요. 손흥민 원톱이다, 베일 원톱이다. 그런데 메이슨 감독은 이 두 선수를 양쪽에 그대로 놓고 모우라를 최전방에 배치를 했습니다. 현지 중계진도 틀렸어요.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메이슨 감독 대행의 이러한 선택이 또 성과를 냈습니다. 모우라가 중원에서 엄청 눈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상대 수비를 좀 끌어냈고요. 특히 후반에는 측면에서 손흥민과 베일이 풀백들과 잘 협업을 하면서 안쪽에서 좀 더 슈팅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 모우라 선수가 많이 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팀 전체가 상대가 수비 라인을 많이 올리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롱패스를 뒷공간 롱패스를 노리는 것보다는 중원을 통해서 패스를 통해서 중원을 통과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결국 VAR로 이제 취소되긴 했습니다만 손흥민의 그 첫 번째 역전골이 나왔던 그런 장면입니다. 풀백들이 무작정 터치라인을 따라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빌드업에 참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전진하는 그런 연결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었습니다. 오리에가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윙크스의 패스를 받고 로셀소에게 바로 원터치로 밀어주고 로셀소가 방향을 전환해서 상대 뒷공간 들어가는 레길론 발견해서 또 밀어주고요. 또 레길론이 적절한 드리블로 박스 안에 이제 진입을 해서 손흥민에게 정말 좋은 패스를 넣어주는 이 전체적인 과정, 손흥민의 슈팅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7분 만에 4명의 선수를 거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무리뉴 감독 시절에 이런 장면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예.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기량, 특히 이제 해리 케인에게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축구를 좀 했었는데 확실히 그런 어떤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토트넘 팬들이 열광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흥민과 레길론의 컨비네이션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된 겁니다. 이 전반전을 무리뉴 축구, 그러니까 후반전을 메이슨 축구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나눠본다면 전반전은 평소하고 비슷했거든요. 근데 후반전은 둘이 주고받는 장면도 많았고 합이 굉장히 잘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날 토트넘 선수들의 평균위치 전반전 종합 그래프인데요.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손흥민과 레길론이 거의 같은 자리예요. 손흥민이 역시 수비하려고 많이 내려가고 레길론도 반대쪽 오리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전진한 거 확인이 좀 되는데 이게 후반전 들어와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그림이 이제 풀타임입니다. 그러니까 후반전과 전반전을 평균 낸 게 지금 이 풀타임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이 훨씬 이 풀타임보다도 많이 손흥민 선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손흥민이 전반에는 은돈벨레 그리고 가레스 베일보다 뒤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프라인 아래쪽에 평균 위치로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풀타임에서는 거의 최전방 공격수 수준으로 전진을 해 있고 이 측면에서 중앙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레길론하고도 간격이 더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확실히 스트라이커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게 확실히 좀 보이는 거죠. 이 과정에서 무리뉴 시대와 달리 레길론과 손흥민이 직접적으로 공을 주고받는 빈도가 아주 크게 늘어났습니다. 레길론 같은 경우 이제 주로 해리 케인이나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들하고 공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게 지난번 에버튼전 통계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3백을 썼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케인하고 투톱을 나왔는데 레길론이 가장 패스를 많이 한 상대는 역시 해리 케인이었죠. 그 다음이 다이어 은돈벨레고 손흥민 선수한테는 패스가 하나밖에 안 갔어요. 손흥민 선수 역시 레길론에게는 패스를 하나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경기를 전체를 뛰면서 딱 한 번씩밖에 주고받질 않았습니다. 다른 경기들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손흥민과 레길론의 케미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번 사우스햄튼전 기록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메이슨 볼 첫 경기 이 두 선수 무려 22개의 패스를 주고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레길론이 손흥민한테 13개나 패스를 해줬고 손흥민 선수도 레길론에게 9개의 패스를 건넸습니다. 각자 서로한테 준 패스가 가장 많아요. 손흥민의 골이 이제 모우라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되질 않았다면 이 경기에서 레길론이 손흥민에게 처음으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번만 그러지 않을 거라는 좀 기대감이 드는 게 레길론의 움직임이 그간은 무리뉴 감독의 디렉션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확실히 갖게 됐습니다. 감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렉션을 주지 않는다면 저렇게까지 자기 자리 수비 비우고 올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메이슨 체제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위치 전반전은 조금 그래도 내려갔습니다만 손흥민을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레길론의 공격을 좀 더 끌어내려는 듯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레길론이 본업이 수비에 좀 더 중점을 둔다면 우리 모두가 포기했던 son과 레길론의 케미, 그러니까 레길론의 손흥민 억제기 노릇에도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손흥민 억제기에서 손흥민 도우미로 바로 이 메이슨 볼에서는 변화를 기대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케인이 이번 경기 없어서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 드는데 한번 일단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른바 메이슨 볼에서 달라진 것은 수비 라인 운용입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 메이슨 감독은 최근 4경기 연속 선발로 잘 좀 해왔던 조 로든을 빼버리죠. 아예 명단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실상 폐기됐었던 토비하고 다이어 조합을 센터백에 박았어요. 이게 또 성공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무리뉴 감독이 수비수들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던 인물이란 말이죠. 오죽하면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한 시즌 거의 다 가도록 주전 수비 라인이 없어. 선수들 스스로도 몰라. 양쪽 풀백이야 그렇다 쳐도 센터백 조합까지 누가 주전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일단 메이슨 감독 대행은 이 수비 라인을 확고하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시즌을 가장 경험 있는 조합으로 재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요. 조 로든이 가진 한계점이 또 영향을 미친 거죠. 지금 토트넘한테 남은 시즌 두 가지 큰 목표가 뭐죠? 하나는 4위 확보, 또 하나는 무관을 끊는 겁니다. 1월 봄에 열리는 카라바오컵 결승전, 이걸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조 로든이 못 뛴다는 거죠. 이른바 컵 타이. 이미 스완지 소속으로 올 시즌에 토트넘 오기 전에 이 대회를 뛰었기 때문에 한 시즌에 2개 팀 소속으로는 이 대회를 못 뛴다는 거, 이 규칙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대회를 못 뛰었고요. 당연히 결승전에도 못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이번 사우스햄튼전과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카라바오컵 결승전, 메이슨 감독이 연계를 해가지고 라인업을 구성을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속성이 절실한 수비진인데 결승전에 못 나오는 선수보다는 이번에 한 번이라도 더 발을 맞춰보고 뭔가 이 컨비네이션을 좀 되살릴 수 있는 이런 조합을 가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도 토비 다이어 조합이 유력하지 않나. 자, 아무튼 올 시즌 마무리를 짓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메이슨 감독 대행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를 설계를 해서 라인업을 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토트넘 팬들이 메이슨 볼에 대한 기대를 갖는 이유, 역전골을 먹던 팀에서 역전골을 넣는 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멘탈적인 요소입니다만, 그러니까 우선 무리뉴 감독 시절의 토트넘은 선제골 넣으면 더 불안한 팀이었습니다. 앞서가던 경기에서 잃어버린 승점이 올 시즌 리그 최다입니다. 20점이에요. 선제골 넣은 경기에서 무승부나 역전패로 잃어버린 승점이 올 시즌에만 20점이라는 거. 실제로 전반전에 어느 정도 경기를 잘 풀어나가나 싶다가도 후반전을 말아먹는 경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메이슨 감독 대행 완전 달랐습니다. 무리뉴 축구의 냄새가 났던 전반전 빠르게 개선을 하프타임 했고요. 후반전에 베일의 동점골 장면에서 은돈벨레의 어떤 전진 패스, 손흥민과 모우라를 거쳐서 베일에게 흘러가는 과정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골 넣은 뒤에도 라인을 내리지 않고 과감하게 라인을 오히려 좀 맞불을 놓으면서 정상적인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페널티킥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파이팅을 보여준 거, 이게 저는 토트넘 팬들이 메이슨 감독에게 굉장히 좀 호평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해리 케인이 빠진 상태에서 손흥민과 베일을 비롯한 나머지 선수들이 한 발씩 더 뛰면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새로운 감독의 등장에 모두가 기대감을 갖는 것은 뭐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우스햄튼전 승리는 아슬아슬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무리뉴 감독 시절에 느끼지 못했던 활력이 팀에 돌아온 것은 분명하고, 메이슨 감독 대행과 손흥민이 각각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수단 모두가 자녀 시즌에 굉장한 어떤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 목표의식이 확실하다는 거, 메이슨 볼에 거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맨시티하고 펼치는 카라바오컵 결승전이 더 기대가 되는 이유겠죠. 케인이 돌아온다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메이슨 감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차차 가져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볼까?